네, 여러분, 커피 한잔 하셨습니까? 그, 우리가 그 2강 말에 끝날 무렵에 크게 3번 연구 결과에, 어, 연구 결과, 연구 결과의 일반화, 일반화 및 에, 해석에 대해서 조금 시작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강에 계속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어,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회 현상은 기본적으로 질적인 현상이다. 사회 현상은 질적 현상이다. 라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어, 사회 현상이란 독특하고 미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질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질적인. 그렇지만 사회 현상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 현상 간의 그 관계, 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서 양적 연구 방법, 에,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3강, 2강 그 말미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고요. 거기서 이어서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그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 모형을 구성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가설을 도출하고 도출된 또는 도출한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현상을 숫자로 변환하는, 그게 뭡니까? 양화의 과정. 그 양화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분석을 통한 일반화와 해석은 양화된 분석 결과를 다시 질적인 것으로 변환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분석을 통한 일반화와 해석, 일반화와 해석은 이 해석은 양화한 분석 결과를 다시 질적인 것으로 변환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양화되어서 나타난 분석 결과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학문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화와 해석의 단계도 사회과학의 영역이나 개별 연구의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방법이나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일반화된 방법, 그런 방법이나 또는 일반화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중요성, 간단한 기준, 그것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화에서 대표성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뭐가 중요한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경험적 그리고 과학적 검증에서 대표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적이고 또 과학적인 검증, 이것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대표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표성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대표성,
그러면 대표성이 뭡니까?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그 현상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냐? 다시 말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조사하고 검증을 했다면 그 결과가 사회 현상 전반에 적용될 수 없고 자신이 모은 자료에서만 의미가 있다. 자신이 모아둔 그 자료에만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과 타당성은 현저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그 중요성과 타당성, 연구의 그 중요성과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구가 가지는 중요성과 타당성은 사회현상 전반에 적용될 수 없고 그 모은 자료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 중요성과 타당성은 현저하게 제한이 되는 것이다.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렇다면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고 이것을 분석하는 경우에 특히 이 부분에 유의하는 건데 연구자가 소수의 사례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전체 집단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분석한 이 결과가 전체 집단 거기에 해당되냐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살펴야 된다는 거죠.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발견된 결과를 일반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한다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 근거가 없으면 안 되죠.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례에서 발견한 것을 일반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정 지식의 형성이나 활용에서 대표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경험에 의해서 가지게 된 지식을 근거로 그걸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판단을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많잖아요. 누군가 얘기를 듣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누군가 나한테 해주는 것, 전달해주는 그 정보를 통해서 뭔가를 판단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경험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 어느 정도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또는 판단을 내릴 때 자신이 경험하거나 들었던 사례들을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나 들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은 버릇이 없다. 이것을 B와 C가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A를 B와 C가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버릇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일반화되어 버려요. 그게 들음으로써. 에, 이런 예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많잖아요.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또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자신이 경험하거나 또는 들었던 사례, 사실, 소문 이런 것들을 일반화해 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이나 들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저의 생활 속에서도 많이 그리고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런 사실들이죠. 어떤 그 병원이 예를 들어서요. 어떤 병원이 특정 병을 잘 치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병에는 어떤 음식이나 어떤 약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는 어떤 상품은 문제가 있다는 등에 관해 가지고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단 말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특정 제품을 사용했을 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불량품이 걸렸을 수도 있고 그게 택배가 왔는데 그게 이제 불량품일 수도 있고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품은 괜찮은 건데 내 취향에 안 맞는 경우가 있죠. 특정 기능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해 가지고 그 제품은 일반적으로 안 좋다 혹은 또는 좋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아이패드를 썼는데 이 아이패드가 너무너무 좋아. 아주 뭐 선명하고 아주 빠르고 휴대하기도 좋고 아주 너무 괜찮아. 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선호하는 것이어서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또 누군가에서 이 얘기를 듣고 나한테도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이패드는 정말 좋은 것이구나. 나도 한번 갖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아이패드는 정말 좋다더라. 그거 정말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그 경험이 일반화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느냐? 내 그 경험을 일반화할 수 있는 그 대표성, 내가 그런 대표성을 띌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해야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일상적인 그 의사소통에서 어, 어, 이루어지는 대화와 토론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죠? 자신이 들었던 것 또는 생각했던 것 혹은 경험했던 것 이것을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자기의 그 경험들을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패드를 썼더니 너무 좋더라. 이 아이패드는 참 좋은 거야. 일반화시켜요. 좋은 것으로 자신의 경험을. 또는 아이패드가 좋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또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아이패드는 좋다. 좋은 거야. 너도 한번 써.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경우 이제 특수한 경험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경험하고는
그것이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이 진짜 모든 것인 것, 일반적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달된 지식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내용이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지식이나 개인적인 경험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나 예? 여기서 이제 일상적인 지식과 과학의 지식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지식에서는 개인의 경험이나 주변 소수 사람의 경험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충분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의학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특정 요인이 특정 질병에 효과적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가 대표성을 가지도록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서 살폈던 가설 검증의 원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추론에서 사용하는 통계적 유의도라고 하는 것은 통상 100번 중에서 95번 정도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몇 번의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에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연구가 모집단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때는 일반화가 가지는 의미,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신의 분석 결과에 나타난 결론을 이제 일반화할 때 어떻게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적어주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더불어 자신의 그 일반화가 가질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구 결과와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난 후에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그랬잖아요. 적지 않은 연구에서 가설 검증 자체가 마치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처럼 간주해 가지고 가설이 수용 혹은 기각되었다는 결론으로 연구를 마치고 연구 모형을 통한 그 다양한 해석은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처럼 사회과학 연구, 특히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하는 이른바 양적 조사,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이제 서베이 실험일 것인데요. 이런 양적 조사를 사용한 연구에서 가설 검증, 양적 조사에서 말이죠. 가설 검증은 연구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마치 최종 목적처럼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가설 검증 또는 그 연구 모형의 타당성 검토는 연구 모형을 통해 가지고 연구 대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중간 단계예요. 그건 중간 단계예요. 결론이 아니고. 중간 단계이지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 모형을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그 연구 모형을 가지고 연구 대상을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연구자는 도출한 연구 모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고 그 도출한 연구 모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된다고요?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연구의 함의 감춰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가 연구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거죠.
가설 검증 여부를 밝히고 연구 또는 연구 논문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특정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끝내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특정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또 그런 식의 관계가 나타나는지, 또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것인지 검증된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떤 대책, 또 어떤 정책 등이 필요한지를 등에 대해서 내용이 설명되어져야 하고요. 이러한 설명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연구 결과의 해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결과의 해석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의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실제로 모집단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또는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한 후에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요? 연구 결과의 해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 결과 해석에 들어가야 될 그러면 내용이 뭐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연구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함의 의미를 설명해야 되는데, 연구 모형이 검증된 후에 그런 모형을 통한 설명이 가지는 학문적 의미와 가치를 설명해야 하고요. 학문적 의미와 가치를 설명해야 되고, 그 연구 모형이 타당하다고 검증되었다는 것에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설명해야 되고요. 또한 연구 모형에서 도출한 가설의 수용이 가지는 학문적 의미, 연구 모형에서 도출한 가설의 수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이제 해석할 때는 그 연구 결과로 나타난 사실, 다시 말하면 연구 모형의 검증 결과에 대해서 관련된 다양한 이론의 내용을 토대로 그 의미를 설명할 수도 있고,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거나 혹은 분석 결과를 지지하는 이론이나 선행 연구 결과 등을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연구 결과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선행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선행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그때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되고 자신의 연구 결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부연될 때 연구의 가치가 더 부각되고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연구 결과에 설명하는 방법 비교는 여러분이 한번 나름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 모형에서 독립 변수가 어떤 방식으로 종족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도 기존의 이론이나 또는 선행 연구 결과 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설명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설명을 하라는 거죠. 이론이나 선행 연구에서 도움이 되는 설명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연구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변수 간의 관계성, 그 형성 이유를 논리적으로 또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밝히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할 때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수용된 가설, 인과관계가 유의미하다라고 판단된 가설에 대해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가설의 기각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왜 가설이 기각되었나? 그리고 두 연산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을 또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기각되었을 때도. 연구자의 연구 결과가 가지는 그 예상되는 영향력, 그 영향력에 대한 설명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영향력과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인지 또는 될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제시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현재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접하는 사람들이 연구가 가지는 그 내용과 결론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한계의 기술에서는 너무 당연한 내용까지 적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까지 자질구레하게 다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 한계점을 기술하면서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기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하고자 한다면 연구자가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또는 사용하지만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 그렇게 하였음에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적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루어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 그것을 추가한다면 연구자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연구 결과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연구 논문의 기록에서는 주로 결론 부분에 기술되는 것이 관행이죠. 결론부분에 나와요. 그 끝부분에.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료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본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대표 사례입니다. 사례를 소개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료 분석과 해석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학기 말까지 달려오신 여러분을 축하드리고 또 격려하면서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코로나에서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강한 유학생활, 한국생활, 겨울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